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나나랜드 1기 서포터즈 백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신건강 관련 서포터즈인 만큼 저는 이번 라디오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간의 생애 주기는 아동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동기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 중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ADHD입니다. 이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질환을 의미하며 과잉행동,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 양상을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ADHD는 주로 어린 시절부터 발생하며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크게 핵심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과잉행동 및 충동성 유형, 주의력 결핍 유형, 마지막으로 과잉행동과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이 같이 나타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ADHD의 기타 부수적인 증상으로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습 및 수행 능력의 저하, 작업 기억력의 저하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과잉행동은 행동이 과도하게 많다는 뜻으로 ADHD를 앓는 아동은 굉장히 활발하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와 같은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수업 시간에 장난치거나 소리를 내거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꼼지락거리기 등 자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충동성은 욱하고 일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ADHD 아동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성급하게 반응하여 실수가 잦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바로 주의력 결핍입니다. 이 아동들은 주의력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무시해야 하는 자극에 의해서도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이 아동들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공부와 같은 활동은 시작하기 어려워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멍하게 있느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기도 합니다. 특히 학령 전기 아동들의 경우 비교적 주의 집중력이 덜 요구되기 때문에 주의 산만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과잉 행동이나 요구가 많은 것으로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ADHD는 왜 발병하는 것일까요? 부모님 중에는 아이가 ADHD를 진단받으면 본인 탓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ADHD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양육이나 교육 환경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DHD의 원인은 유전적 원인, 환경적 요인, 신경학적 이상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전적 원인을 보기 위한 가계도 연구에 따르면 ADHD로 진단된 아동의 부모나 형제도 ADHD인 경우가 2배에서 8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ADHD는 높은 유전성을 가진 질환으로 볼 수 있지만 ADHD를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기에 발생한 ADHD는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마다 진단 기준을 적용한 수준이 다양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ADHD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35%에서 6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DHD 아동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증상이 상당히 호전될 수는 있지만 일부는 증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ADHD의 핵심 유형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ADHD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HD 아동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게 되는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감정의 공유입니다. 나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줄 알고 타협점을 찾는 것과 적절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사회성입니다. 대부분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이 잘 형성되지 못한 경우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친구 관계에서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당연히 학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에서 친구 관계에 불안감을 자주 느끼고 갈등을 자주 경험했을 경우 사회에 진출해서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성 발달은 아동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ADHD는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ADHD는 다른 정신과 질환과 마찬가지로 완치라는 개념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ADHD는 유전 소인이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심리 환경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시키고 사회 적응을 유도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ADHD는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환경 개선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질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가 태어난 뒤 몸을 가누고 걷기 시작하는 등의 부모들은 아이의 발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아이가 말이 늦되어 주변의 아이들보다 말할 줄 아는 단어가 적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도 말을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 보아도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을 때도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 증상을 부모가 호들갑스럽게 걱정을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심각한 문제가 틀림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이런 모습이 발달이 약간 늦는 정상적인 과정인지 아니면 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나누는 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 발달과 관련된 상태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고 사귀는가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모습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포함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는 무지개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장애의 모습이 광범위한 증상과 중증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알려진 단일 원인이 없습니다. 장애의 복잡성과 증상과 중증도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알려진 단일 원인이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 뇌기능 이상, 환경 원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 소아 1000명당 1명 정도라고 보고했던 적도 있으나 국내에서의 대규모 전수조사를 통한 결과에서는 2.64%라 발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 행동, 관심, 활동의 반복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거나 부적절하여 어른이 놀아주려고 해도 미소를 짓지 않거나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스스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려는 시도가 적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의 가장 흔한 모습은 눈맞춤의 문제로 눈맞춤을 거의 하지 않거나 불확실하게 또는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더하여 타인과 함께하는 의사소통의 시도와 참여가 적어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가리키기 등의 제스처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을 가지고 유별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사소한 변화에도 거세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는다는 것은 아닌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을 돕는 도구로는
인지평가 및 적응행동평가, 언어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도구들은 임상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진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주의 깊은 임상의의 상세한 진찰과 임상적인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시작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나이와 발달 수준, 능력에 따라서 개별화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발달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발달 전체를 촉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이며 다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을 개선하고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언어의 사용을 도우며 연령에 적절한 놀이 기술을 획득하고 심한 상동 행동이나 공격성, 자해 행동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별 아동의 상황에 맞춘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정보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취자분들께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몇 가지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사이트 몇 개를 알려드리고 제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9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생애 주기별 자가검진과 질환별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용자들은 자가검진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에 도움이 되는 위치 기반 정신건강 관련 기관 검색, 약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돌아보고 지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경북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해소 및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나랜드를 위촉하여 라디오, 카드뉴스, 동영상, 각종 캠페인 기획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를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나나랜드 1기 서포터즈 백미경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